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데이터 직무의 이해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는 현재 데이터 직무에 대한 니즈가 많아져서 기업에서 데이터 직무자를 채용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데이터 직무에 이제 지원하는 취준생들의 직무 이해도가 어, 낮다라는 의견이 이제 업계에서 많다 보니까 그 데이터 직무 취업 준비생들의 데이터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강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꼭 이 강의를 듣고서 어, 도움이 됐었으면 하고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뭐 IT 업계에 이제 채용 담당자들을 만날 기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직무에 대한 니즈가 많아져서 채용 공고도 많이 내고 지원자도 많은데 우리가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왜 그럴까 좀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뽑으려고 하는 쪽의 데이터 직무와 지원한 사람의 데이터 직무가 미스매치된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좀 더 보니까 이제 데이터 직무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준생들, 지원자들 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준생이라면 어, 뭐 예를 들어서 경력자라면 이제 그 경력이나 어떤 일을 했는지가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지만 취준생이라면은 취업이 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제가 보는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준비성. 얼마나 이 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 기업인데 최근에 환경에 대한 친환경 제품을 내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최근 기업에 대한 최근 뉴스나 이런 소식들은 그 기업에 관심이 없으면 좀 잘 알기는 쉬운데 그거를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자소서나 면접 때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이 이 친구가 정말 우리 기업에 오고 싶구나 하고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태도인데 면접 때 아무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긴장을 얼마나 했는가 또는 뭐 이 사람이 뭐 그런 뭐랄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이 친구 일 시키면 긍정적이어서 할 수 있겠는걸? 일에 대해서 조금 열려있는 마인드인걸? 이런 느낌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직무에 대한 적합도입니다. 직무에 대한 적합도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지원자가 제가 면접관이라고 봤을 때 태도도 좋고,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를 냈고, 전기 자동차를 냈고,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뽑고 싶은데, 일을 잘할 것 같아서 뽑고 싶은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직무가 우리는 데이터 분석가를 뽑고 있는데, 이 친구는 데이터 엔지니어 또는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물었을 때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큰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돼요.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취업되는 분들이 매우 적잖아요. 그렇죠? 취업 준비하는 사람에 비해서 취준생들, 신입들의 이제 취직률이 매우 저조한데 그 중에서도 중간에 퇴사하는 분들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이유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무가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뽑으려고 하는 직무에 다른 직무 얘기를 하면 과연 뽑힐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돼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두 가지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해서 내가 혼합되게 알았고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거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도 되겠고요. 또는 나는 저 기업에 지원하고 싶은데 그 기업이 원하는 직무가 어떤 것이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런 것을 준비해서 이 기업에 맞는 그런 스킬들을 갖춰서 지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는 뭐 앞으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동기는 이렇게 됐고요. 첫 번째 장은 이제 데이터 커리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데이터 커리어 직무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5가지로 정의를 했지만 실제 이것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마다 데이터 직무를 정의하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 또는 회사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업체나 뭐 쿠팡 같은 이제 이커머스 업체에서 바라보는 이제 데이터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이 다르니까 또는 제공해주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업종에 따라서 이제 직무가 정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5개로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그 업종에서 특정한 업무를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일단 그 마음속에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제가 이제 알아보고 제 실무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정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요, 사람마다 데이터 직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데이터 흐름에 따라서 직무들이 각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직무에 대해서는 전부 이해한 것 같기 때문에 이 그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뒤에도 자세하게 돼 있는데 이 그림만 보고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 개발을 하는 직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물론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쓸 수 있겠죠. 쿠팡이라면 쿠팡의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자체적으로 관찰하거나 이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연구를 하게 되면 논문이 나오겠죠. 논문이 나오고 그 논문들이 쌓이면 그 논문들을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게 되고 이 모델은 수학적 모델, 통계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얼마나 성능을 내는지, 성능을 뭐 측정해서 기존의 모델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난다면 어떤 성질 때문인지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지 연구를 해서 또 논문을 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군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군은 현재 기업에 이거는 대학에만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가 각각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서 그
회사가 다뤄야 하는 데이터의 특성이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일 수밖에 없고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는 이제 바이오 회사라면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특성은 또 그런 이미지 데이터랑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회사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직무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아시면 되겠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 엔지니어에 포함되기도 해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업무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서버를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뭐 저장할 수도 있겠죠. 또는 사내에 저장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장하고 그 데이터가 사용자로부터 우리 회사 내로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장이 되는가 그 전반적인 거를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업무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럼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나눈다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소, 그렇죠? 하드일 수도 있고 뭐 HDD가 하드죠. 그리고 뭐 SSD 맞나요? 그렇죠. SSD에 저장하기도 하는데 그 저장 하는 곳에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저장할지도 설계를 하고 이 일도 매우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DBA를 두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그 AI 엔지니어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두 직무가 데이터 분석가와 AI 엔지니어입니다. AI 엔지니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데이터 직무예요. 뭐냐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난 데이터를 할 때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고 하면 각각의 사용자들이 어떤 물건들을 샀는지 보고 연관성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A가 뭐 철수라는 고객이 뭐 A와 B를 샀다면 예를 들어서 0이라는 고객이 A를 샀을 때 B를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연관성을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든가 뭐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 그런 AI 모델을 생성하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 가지고 그 만든 모델이 제대로 예측하고 또는 추천을 하는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성능이 떨어진다면 그 성능을 높이는 일, 그런 실제적인 상품에 적용해서 모델을 생성하고 그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일을 하는 직무가 AI 엔지니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을 개발하고 생성을 한다고 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개발은 실제 뭐 데이터의 특성을 이용해서 상품에 적용하기보다는 영구적인 목적으로 이제 새로 만들거나 세상에 없던 모델을 만들거나 또는 뭐 어떤 특성에는 어떤 모델이 맞겠거나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AI 엔지니어가 만드는 모델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을 높이고 하는 일, 모델을 평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가는 여기 보시면 의사결정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은 기업의 활동 또는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직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객이 만들어낸 데이터 또는 우리 시스템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의사결정자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든 분석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직무가 데이터 어널리시스 분석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많이 만들어요. 대시보드를 만드는 이유는 시각화를 하는 거죠. 시각화를 해서 의사결정자가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출을 올리는데 영향을 주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들을 대시보드로 보여주면 훨씬 설득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5가지 직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건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음,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직무로 나눌 수 있고요. 데이터 분석가는 여기에서 보시면 항상 행동을 유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어쩔 수 없이 전체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그 데이터 중에 우리가 사용하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일부일 수밖에 없고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은 그 일부를 가지고 전체에 대한 가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규칙을 찾아낸다던가 그런 일을 하고 그 규칙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는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모호해서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쿠팡이에요. 저희 회사가 쿠팡인데 그렇으면 좋겠죠. 쿠팡인데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는 꼭 우유와 계란이 매출이 증대하더라. 그죠? 그런 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정말 맞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간대에서 아침 시간대 뭐 9시부터 12시간대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 간의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관련성, 연관성을 분석해서 시각화를 도출해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팀장이거나 뭐 CEO라면 그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서 매출을 일으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추천하는 상품의 종류가 뭐 데일리 푸드라든지 또는 뭐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가는 항상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발하는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눈에 가장 시각적인 자극이 가장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잡한 거를 쉽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시각화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며 그것은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면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보는 게 조금 정확할 것 같아서 분석 프로세스를 보면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거는 결과와 현상이 일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시에는 뭐 7시와 8시 사이에는 계란과 우유가 많이 팔리더라. 그 결과와 현상을 보고서 우리는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문제의 정의는 가설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달러 값이 오르면 금값이 같이 오른다던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금값을 다룬다면 우리는 이제 쿠팡이니까 가장 많이 팔리게 되는 거. 우유의 판매량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데이터인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다음에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우게 되면 아침 시간 8시에서 7시에서 8시가 우유와 계란이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가설을 세우게 되면 그럼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취준생이라면 내부 데이터를 다루는 경험은 거의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비즈니스 사업 내부 정보기도 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전부라서 뭐 거의 다 다룰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집 난이도가 낮음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는 높죠. 왜냐면은 다룰 수가 없으니까. 또는 공공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게 되는 거고 외부 데이터가 여러분이 보는 내부 데이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쿠팡에 있다면 뱀 있는 자료는 외부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데이터고 데이터 내용은 민감한 자료, 꼭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데이터 마켓을 통해서 뭐 판매하거나 뭐 받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탐색 작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분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탐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가 매우 복잡하고 사회가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분석이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리고 또는 그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찾아낸 다음에 분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한다던가 또는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가설을 세웠던 게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우유랑 달걀의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거였잖아요. 그럼 그거에 관한 분석을 적절한 시각화 툴을 제공해서 그렇죠? 의사 결정자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물론 예시라서 이렇게 쉬운 게 나왔고요. 대부분은 가설 위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도 일부기 때문에 100%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고 또는 연관성만 보여주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자에게 전달을 하면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정의한 거는 이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죠?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인데 데이터와도 대화를 해야 되고 의사결정자와도 대화를 해야 돼요. 데이터 분석가는 실제 이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그렇죠? 여러분이 중간에서 해석을 해서 그렇죠? 통역사처럼 그거를 의사결정자에게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시각화나 유용한 툴을 통해서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그런 커뮤니케이터다라는 것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에서 요즘 EDA에 대해서 이제 요구가 늘어났는데 ED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A는 Exploratory, 영어 죄송합니다. 한글로 그냥 읽으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모호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은 데이터들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산포들을 갖는지 어떻게 퍼져 있는지 보고 또는 평균에 얼마나 모여 있는지 또는 뭐 왼쪽으로 치우쳐졌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는지 또는 평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추세 등을 보는 것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데이터 값을 따라서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를 또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1하고 0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살펴보니까 1은 남자,
이는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숫자로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겠죠. 범주형 데이터로 1은 남자, 2는 여자로 분석할 수 의미를 부여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결정도 할 수 있겠죠. 또는 사람의 키라고 했을 때 그렇죠? 230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230이라는 수치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수치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수치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230이라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 230이라는 사람이 비즈니스에 그만큼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가 평균이나 이제 표본의 값에 표본의 통계량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가중치를 적게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세트를 이제 조금 정교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는 이제 속성, 뭐 특징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각각의 값이 그 값들의 관계를 분석해서 필요한 값들만 추려내는 그런 것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가설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루는 데이터가 복잡하고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쿠팡에 들어가서 쿠팡의 데이터를 보진 않았지만 쿠팡에 있는 데이터가 매우 많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데이터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다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의 추세라든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또 없애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추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가설을 선택하고 또는 그 가설에 맞는 통계적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색적 분석과 이제 vs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는데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에 더해서 그러면 데이터 분석가가 확증적 데이터 분석만 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설 설정 이전에 그렇죠? 이전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처리도 하고 뭐 시각화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설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매우 많고 복잡할수록 데이터로부터 도출하는 통찰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발견한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이나 가설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항상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 7시와 8시 사이에 달걀과 우유가 많이 팔린다고 이러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요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 데이터의 단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 통찰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래야만 이제 좀 더 우리가 100% 항상 이 가설이 채택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뭐 7시와 8시 사이에 달걀과 우유가 판매가 많이 된다. 또는 뭐 간편식이 판매가 된다. 판매량이 높아진다. 이런 가설을 맞는지 이제 데이터 처리와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검증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검증할 때 이제 검증의 이제 확률을 높이는 게 이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해하는 데 무리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시각화하는 도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크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러한 각각의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데이터 분석 강의에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고요.
여기서 시각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 분석가가 의사결정자에게 주는 시각화와 시각화와 EDA에서 사용하는 시각화가 다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다른지 말씀드리면 데이터 분석에서 의사결정자한테 주는 시각화는 가설에 대한 근거가 되는 시각화 또는 설득을 할 수 있는 시각화예요. 하지만 EDA에서 시각화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통찰을 찾기 위한 시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보고 약간 해부하는 특성의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시각화와 방법과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엔지니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도표에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처리해서 저장하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일을 저장하는 일의 이제 일괄의 과정을 우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보면 파이프라인은 안에 내용물이 연속적으로 흐르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를 통해서 그 흐름을 제어하고 또는 밸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멈추게 한다던가 내용물을 멈추게 한다던가 할 수 있고요. 또는 파이프를 통해서 그 결과의 내용물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특징을 보면 내부에 뭔가가 연속적으로 흐르고 그렇죠? 그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데이터의 흐름을 흐를 수 있게 하고 그렇죠? 고객으로부터 데이터 저장소까지 또는 데이터 분석과 AI 엔지니어들에게 데이터가 흐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흐름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들은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앱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예측 모델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반복하는 과정을 처리, 그리고 저장 그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화하는 것을 데이터 엔지니어의 업무라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수집하고 그 다음 단계에 맞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변환하고 형태를 변환하고 저장하고 또 넘기는 이렇게 무한대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정의하며 이 안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ETL이라고 하고 이거를 자동화하는 것까지 그렇죠? 이거를 항상 손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데이터 엔지니어의 직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예시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보면은 이제 IoT나 그렇죠? 일단 유저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그걸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데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람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뭐 처리가 되겠죠.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꾸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글래셔나 이제 S3 아마존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소에 해당하는 곳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그럼 이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글루 ETL이라는 것을 통해서 ETL이 자동화되고 다시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각각의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저장된 데이터를 여기는 이제 분석가가 사용하는 건데 아테나라고 하는 EDA 툴을 가지고 시각화를 한 다음에 이제 뭐 퀵사이트 보기만 해도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서비스에서 아마존의 요새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고 그렇죠. 어떻게 구성하는 거를 결정하는 것 또는 그것을 결정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얘를 다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다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일부 고르고 그렇죠? 이런 흐름을 구성하고 그렇죠? 설계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중에서 RDB 그렇죠? 뭐 다이나모 DB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음, 엔지니어의 직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그렇죠? 그 중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부분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데이터 소스라고 하거든요. 또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곳이 데이터 소스겠죠.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추출이라 하고 이죠. 그리고 그거를 다음 단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쉬운 형태로 바꾸는 것 그것이 트랜스폼 그리고 그거를 다시 저장해 놓는 거 그죠? 실제 가져온 데이터와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저장되겠죠. 이것이 데이터 파이프 라인 안에서 반복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ETL입니다. 그리고 이 ETL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 사용법을 익혀서 이런 ETL을 자동화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가 복잡해졌잖아요. 원래는 ETL을 자주 사용했었어요. 뭐냐면 데이터 소스에서 여러분 사용자나 그렇죠? 뭐 센서 등에서 데이터들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우리 업계에 맞게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저장을 해놨죠. 그래서 분석가가 그 데이터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서 시각화를 하면 됐었어요. 그렇죠? 그 저장하는 곳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만 보더라도 배달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뭐 쿠팡 플레이라고 해서 스트리밍 사업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로 쓰일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처리를 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1차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분석가가 그 데이터를 꺼내오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사용하게 되는 형태를 ELT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출한 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한 것이 ETL이었다고 한다면 ELT는 추출을 하고 그냥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둘 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가 처리된 상태로 저장이 돼서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데이터 레이크는 이렇게 나타냈지만 빅데이터 그렇죠? 아무래도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륨이 큰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처리한 결과를 그 꺼내오는 비용이 매우 적은 비용으로 꺼내오게 돼 있어요. 데이터를 읽는 과정도 비용이 매우 많이 필요한데 거의 0에 가까운 비용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해서 다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하거나 바로 데이터 분석가가 사용한다. 그게 ELT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ELT의 개념을 보면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와서 처리해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데이터의 처리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한다기보다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레이크 안에서 데이터를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하둡이라든지 스파크, 그렇죠? 아파치 스파크라는 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다음에 다시 저장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추출하고 적재하는 비용을 매우 낮게 해서 바로 처리해서 적재하고 추출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데이터 레이크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고 구축하니까 이제 배관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의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회사 내에 뭐 AI 엔지니어라든지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 또는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파이프라인을 정의하고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것까지 하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구축한다. 그리고 그 사용자들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가나 머신러닝 엔지니어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엔지니어의 업무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를 볼 텐데 둘이 하는 일이 이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둘이 묶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데이터 직무를 하면 모델 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패션쇼 모델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패션쇼에서 모델이 뭔가요? 패션쇼에서 모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디자이너가 그렇죠? 모델을 이 옷을 만든 사람이 이 모델이 그러니까 이 옷을 어떻게 입는지 정답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옷을 그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게 입었는지 한번 이제 레퍼런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저렇게 입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내가 입으면 뭐 저 옷을 의도에 맞게 입는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뭐 차이점이나 또는 공통점 등을 비교를 해서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 수 있겠죠. 데이터에서 모델도 이와 일치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추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A와 B를 골랐을 때 C를 추천해 준다고 한다면 A와 B가 C와 얼마나 C를 추천하기까지 얼마나 적합한지 결과를 확률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0보다 작은 수를 썼는데 86%로 나타내면 86%의 일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보는 것처럼 모델은 1과 0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로 나타내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그 모델만 이제 1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그렇죠. 어떠한 모델, 예측 모델이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가 각각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일치성에 대해서 그 모델은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내놓은 것을 우리는 정답이라고 내주는 것. 이렇게 동작하는 게 우리 데이터 직무 쪽에서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이 되는 경우는 그렇죠? 그 모델 자체, 그렇죠? 그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1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1이 나오거나 또는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모델을 사용할 때는 1보다는 그렇죠? 1에 가까운 숫자 또는 threshold 어떠한 숫자 이상일 때 이제 그것을 정답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처럼 모델은 통계적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1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라벨링을 해서 얘는 옷을 입은 게 맞아. 얘는 이 옷에 해당돼. 얘는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전달해서 데이터들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정답을 주면서 하는 게 이제 어, 정답과 오답을 표기를 해서 우리는 해당하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야 라고 표시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기계 학습이라고 한다면 딥러닝은 그냥 데이터들만 주고 모델을 생성하는 게 이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데이터와 이제 모델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과적합 문제가 있는데요. 과적합은 이제 정의가 데이터가 특정 데이터가 결과를 예측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우리는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베리아 허스키를 판별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고 거기에 사용된 데이터가 좌측과 같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시베리아 허스키를 줬을 때는 시베리아 허스키라고 안 하고 이렇게 눈 위에 있는 펭귄을 시베리아 허스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시베리아 허스키보다는 시베리아 허스키가 있는 이 배경에 눈들이 있을 때만 이제 시베리아 허스키라고 판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된 경우에 그렇죠? 특정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뒤에 이제 흰 눈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 허스키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 특정 데이터가 특정 이제 정답이 되지 않는 데이터가 그렇죠? 특수한 데이터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과적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학습 데이터가 다양하게 되면은 해결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이 눈이 배경 처리를 안 한다던가 그렇죠? 데이터를 적절히 처리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과적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지 또는 직무에 지원하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과적한 문제를 왜 겪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이제 기술하는 것이 추가 점수를 받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데이터 과학자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모델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 다루지만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것을 연구한 다음에 새로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모델을 개발을 하고요.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데이터 과학자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성능을 개선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성능을 개선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시키는 것까지 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입니다. 데이터 과학자 또한 최적화를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성능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는 통계 및 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통계와 수학을 좀 알면 좋지만 그거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다루는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바에 비해서 데이터 과학자는 좀 더 심도 있는 통계 지식과 수학 지식을 사용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실제 그 기술서 모집 공고를 보면서 볼 텐데요. 퀄리피케이션 자격 요건을 볼 텐데, 데이터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통계나 수학 또는 모델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지 한번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제가 이제 검색이 쉬운 곳에서 찾기 위해서 원티드라는 사이트를 이용했고요. 이 기업의 평가는 다르게 한번 보게 되면 주요 업무 부분 좀 보면 되겠네요. 자격 요건,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는 이제 경력직을 뽑는 것 같은데, 그렇죠? 리드 분이죠, 주요 업무가. 이거 말고 이제 보면은 리드기 때문에 이제 분석까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하는 거는 조금 하는데 데이터 분석가의 업무죠. 여러분. 그리고 뭐 알고리즘 개발, 이거는 사이언티스트의 업무가 맞네요. 그리고 리드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업무를 조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여러분이 신입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이런 업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이런 알고리즘 개발이나 새로운 모델,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데이터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쓰겠다 라고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은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의 몫이었죠.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보면 아무래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실 분, 데이터에 대한 특성도 연구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구축하고 뭐 모델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뭐 AI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까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것을 원하는데, 여기서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그런 업무는 알고리즘 개발 또는 최적화 모델 개발이 과학자의 업무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업무가 명확하게 아래아래 나눠져 있지 않은 스타트업 말고 조금 규모가 있는 토스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자격 요건 볼까요? 먼저 보면은 여기서 보면 뭐 여기 마지막 라인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된 그 직무죠. 보시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 그렇죠? 데이터 우리 은행 데이터의 특성을 찾아서 연구해서 그 데이터에 맞는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격 요건에 보면 잘 되어 있어요. 수학적인 거, 통계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은행 데이터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최신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최신 알고리즘, 뭐 최신이 아니더라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알아야 우리가 더 나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여기는 이제 사이언티스트뿐만 아니라 뭐 머신러닝 그 엔지니어의 요건을 약간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 실제 이렇게 이론적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수학적인 그런 뭐랄까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만드는 직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직무는요. 데이터 엔지니어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그거를 처리해서 저장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를 자격 요건으로 기업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데이터 엔지니어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다양한 모집 공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소카의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업무를 일단 한번 봐볼까요? 여기 업무를 보면 제대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처리해서 저장할 데이터베이스는 오로라 DB라는 곳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나 봐요. 그렇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실시간 배치 적재 파이프라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시간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배치 데이터라고 해서 특정 시간마다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형, 비정형, 이건 데이터의 유형인데 파이프라인의 구축 운영 그렇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데이터 마트 테이블 집합 체인 뭐 소다 스토어를 구축한다는데 여기서 집중할 부분은 스토어인 것 같아요. 저장하는 곳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다 스토어를 사용해 본 경험이 필요할까요? 아, 그것보다는 데이터를 실제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봤고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한 경험을 말씀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룹 분석팀이 모델을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모델의 데이터를 전달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죠? 그러면 정확히 데이터 엔지니어에 맞는 그 이런 요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도 보면 뭐 이건 태도고요. 인프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에 관한 거예요. 지표 관리 그렇죠? 그래서 업무를 관리가 될 수 있는 대상인지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팀이 우리가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이제 제가 정의한 데이터 엔지니어의 와 똑같은 업무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8명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또는 하고 싶은 일을 말할 때 좀 더 잘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준비를 더 해서 간다든지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무는 데이터 엔지니어 사례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네요. 그러면 머신러닝 엔지니어에서도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인데 업무부터 보겠습니다. 경력은 이제 3년에서 10년이지만 일단 뭐 업무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면 음, 분석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된 파이프라인 위에서 이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하이브라든지 뭐 SQL은 그렇죠, 스파크 이 정도 쓰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고요. 또는 이제 추천 시스템, 그렇죠? 추천을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거면 그렇죠? 이런 데이터 학습시키는 플로우를 자동화시키겠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사용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증권 업종에 맞는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도를 보고 있는 그렇죠? 이렇게 주요 업무에 이제 어떻게 하느니 엔지니어 여기서 제대로 썼죠? 여기서 조금 삐끗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모집 요강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 요강을 작성하는 사람이 실제 업무 담당한 사람이 물론 체크를 한번 하겠지만 이거를 작성하는 사람이 항상 이제 그 뭐랄까 담당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인사팀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용어나 업무가 조금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번 전에 듣고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직무에 상관없이 똑같은 게 복붙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직무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 예측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엔지니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보게 되면요. 적어도 하나씩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봤고요. 그렇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엔지니어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최적화시킬 줄 알아야 되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대용량 데이터 처리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와 다르게 그 데이터 엔지니어가 저장되고 저장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도 처리해서 모델에 맞게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DBA도 한번 볼까요? DBA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의 일부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최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따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직무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DBA를 보면 그렇죠? 다른 회사 이제 DBA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보면 유링크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네요. 그래서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유지 보수 있죠. 그렇죠? 이게 직무죠, 사실. 설계 개발 운영인데 물론 이게 자격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걸 할 줄 아는 분 또는 데이터베이스 튜닝 및 이게 최적화 부분이죠. 또는 이제 아무래도 거래소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 이 부분은 어, 데이터 엔지니어와 겹치는 부분이겠고요. 그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가 가능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그렇죠? 문제가 없게끔 해서 시스템이 뻗지 않도록 그렇죠? 또는 바틀렉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뭐 자격증 보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DBA를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와 크게 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스타트업과는 다르게 대부분은 이제 크게 제가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가는 어, 니디라는 회사의 데이터 분석가를 한번 살펴보겠고, 데이터 분석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데이터 분석가에서 가져야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자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의사결정자가 뭐 요번 매출 우유와 뭐 시간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해와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이 규칙을 보니까 특정 시간대에는 특정 제품이 많이 팔릴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게 맞는지 살펴보면 그렇죠? 비즈니스 상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는 엔지니어 측면의 이제 지식도 가져야 하지만 그 업계 또는 그 비즈니스에 맞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맞는 분석한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요.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을 세우고 분석의 기획이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겠죠. 가설을 검증하는 거. 그리고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처리해서 그렇죠. 인사이트 여기가 EDA 부분이겠네요.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찾아내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찾아내고 의사결정자가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비즈니스 결정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액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뭐 시각화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시각화를 한다든지 해서 액션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이제 대시보드 제작하고 그렇죠? 이 대시보드가 시각화한 이제 결과물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특정 결과 또는 이 가설에 해당되는 결과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의 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이제 여기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게 데이터 분석가가 직접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뭐 데이터 베이스 뭐 DBA나 데이터 엔지니어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어떤 데이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데이터 주세요. 어떤 데이터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요.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 우리는 니디니까 니디 뭐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출판 업계 데이터를 분석한 경험이 있는지 그건 아니더라도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가설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직군에 지원을 한다면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검증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죠. 그렇죠? 분명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직군과 데이터 분석과의 직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구별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시면 이번 강의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계 지식을 모델링인데 이 모델은 머신 모델링이 아니라 여기서 가설을 검증을 하기 위한 리그레션 회귀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 모델이라든지 분류 모델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언어는 상관이 없이 그렇죠? 언어는 상관없이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드인데 그 중에서도 업종이 뭔가요? 그렇죠? 웹툰 및 디지털 콘텐츠 그렇죠? 콘텐츠에 대한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뭐 그런 프로젝트를 따로 해본 분이라면 충분히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 액션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각화 도구 등 그렇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정보기관은 요즘 뭐 이제 있은 분들은 있는데 아니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5가지 직무에 대해서 한번 실제 사례를 분석을 해봤고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나와 있는 공고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직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카카오 네이버라고만 돼 있는데 뭐 원티드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직무가 어떤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지 보고 한번 여러분들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는 이런 직무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직무와 비교도 해보고 하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하고 계시다면 한 6개월 정도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런 채용 공고를 보시면 현재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업계에서 원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뭐 학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 일을 하다 보면 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또는 새로운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제한이 되거든요. 만약에 하는 일들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도입하는 일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업계 분석이라면 그 분석에 쓰는 툴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씩 채용 공고를 보면서 새로 공부할 내용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업계나 업종으로 이제 이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리면 회사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정의해 드렸는데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회사마다 또는 업종마다 데이터 업무나 직무를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각각 이제 유명한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 블로그나 이제 대표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실제 직무자 인터뷰,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보고 또는 올라져 있는 이제 기술 블로그를 확인을 해서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 뭐 AI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 모델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술 블로그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들이 겪는 문제들을 기술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아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봐도 뭐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있겠죠. 뭐 저녁 시간대에는 주문이 몰리는데 그렇죠? 그런 실시간으로 몰려드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그렇죠? 뭐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또는 그 몰리는 데이터들을 적절히 노드 밸런싱 데이터를 분산시키는데 뭐 그런 데이터 분석 기법을 뭐 모델 AI나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것을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적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면접을 준비하고 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뭐 떠진 공고와 직무의 연관성을 항상 연결을 해보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렇죠? IT는 뭐 너무 다양한데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뭐 이동 패턴 분석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카오에 정말 가고 싶으면, 그렇죠? 카카오 모빌리티에 가고 싶으면 뭐 이런 것들, 이런 비슷한 뭐 이동 패턴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 뭐 이런 분석을, 과제를 개인적으로 진행해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겪은 거는 정말 드러나거든요. 면접 때. 기술 면접 때나 직무 면접, 실무 면접 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훨씬 두 가지를 같이, 제가 면접을 여러분들이 채용이 결정되는 요인이 세 가지라고 했었잖아요. 태도와 준비성, 그리고 직무 이제 적합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태도도 좋은 점수를 받고 직무 연관성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어, 준비성, 그 부분에서도 전체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거는 항상 그렇잖아요. 경험 있는 신입을 원한다. 그렇죠? 그 대부분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중고 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또 다른 의미고, 어, 뭐였냐, 경력자 같은 신입을 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누가 실제 이런 기업에서 얻는 데이터를 얻어보겠어요. 하지만 비슷한 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공부를 하시면서 또는 AI 인공지능을 하시면서 정확한 그런 모델을 만들거나 정확한 분석은 아닐지어도, 왜냐면은 데이터가 정교하진 않아도 분석하면서 겪는 문제는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얻는 문제 의식이라든지 항상 겪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예측을 하면서 가고 싶은 회사 또는 뭐 채용 공고 사이트에 뜬 공고들을 보면서 업무에 대면서 여러분들의 경험 또는 했던 프로젝트와 업무를 연관시키는 것을 계속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이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그런 요건들이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면접을 갔더니 데이터 분석가를 뽑는다고 해놓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에 관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약간의 민첩성이 필요해요. 그렇죠? 약간의 뻔뻔함도 필요하고, 도입 부분에는 나는 분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실무 면접을 하는 도중에 이제 담당자가 얘기하는 질문이 계속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묻고, 뭐 ETL이 어떻게 동작하고 그거를 클라우드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묻으면, 데이터 분석가를 뽑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게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한에서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가지 팁은, 면접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낸 자기소개서나 그런 이력서에서 내가 필요한 그 직무의 업무 관련성을 찾았기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추가 점수는 있다는 거. 그렇죠? 서류 없이 면접을 보는 회사는 거의 없잖아요. 없나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이 회사가 생각하기에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무와 다를 경우 처음 그 직무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는 한에서 이 공고 타이틀은 데이터 분석가였지만 질문을 하시는 거나 이제 실무자가 말하는 한 거를 보면 어, 데이터 엔지니어를 뽑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민첩성 있게 민첩하게
조금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확실히 채용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그렇죠? 물론 이게 채용하는 입장에서 조금 요즘 힘이 세졌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대충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도 있다는 거를 조금 지금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준비할 때 준비하는 때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피해야 할 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이 분명히 한두 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불안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냐면 다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책을 사더라도 좀 더 두꺼운 걸 사고요. 강의를 듣더라도 전체.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다 필요한데 하면서 다 다루는 걸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길지 않고 몇 개월이라면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 하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식을 배울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탑다운 형식이 있고 바텀업 형식이 있는데 바텀업은 필요한 거 다 배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거. 그렇죠? 수학이 필요해. 그러면은 집합 배우고 자연수 배우고 수에서도 배우고 집합론 배우고 미적분도 배우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생이고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렇죠? 업종 정하고요. 하고 싶은 직무 정하고요. 거기서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골라서 해야 됩니다. 다 물론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20개, 30개, 100개 정도 되는 거 다 넣는 거 알고 있지만 그렇죠? 준비를 할 때 다 준비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많은 지금 데이터에 대한 직무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데이터 분석가만 일단은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분석가를 분석가의 직무에 지원하고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그거에 관련된 것만 하기에도 벅찹니다. 데이터 직무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전체를 하려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여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 뭐 시간이 여러분들이 뭐 3년 있으면 뭐 충분히 숙지하고 연습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생이라면 당장 1개월 뒤 또는 6개월 뒤에 6개월도 좀 멀죠. 3, 4개월 뒤에 취직을 할 텐데 그거를 하기에는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 하나가 한 학기인데 6개월짜리인데 그렇죠? 뭐 3개월짜리인데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1, 2학기 배워요. 6개월 배운단 말이에요. 이론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구현하는 거 컴퓨터 과 학생들은 그렇게 1년을 배워야 하는 거를 어떻게 3개월 안에 이거를 다 가르치겠어요. 실무에 필요한 거를. 그렇죠? 이거를 다 배우고 가서 어정쩡한 거에 대한 대답을 하느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해야 되는 뭐 면접 시의 태도 또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해서 필요한 그 일꾼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또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업계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것만 보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하지 말아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시는 것을 조금 음, 추천을 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분석가라고 해도 파이썬의 판다스로 하면서 데이터 전처리가 있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간 기본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미래를 보더라도 일단 기본을 탄탄하게 해놓으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적인 지식을 더하고 예를 들어서 기계학습에 대한 지식을 더하면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좀 더 데이터 쪽, 파이프라인 쪽 지식을 얻으면, 지식을 공부하면 뭐 데이터 엔지니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기초적인 부분을 집중을 해서 하시고 선택과 집중 꼭 해서 취업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직무에 의해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면접 데이터 직무에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접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그 강의는 다음 시간에 따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 남겨놓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동영상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으시면 그것도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동영상 제작하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이제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서툴러서 동영상 품질이라든지 제가 중간에 이제 편집 없이 하기 때문에 조금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대한 제가 횡설수설을 했더라도 동영상 강의만큼은 필요한 내용만 제가 수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뭐 그게 어려운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꼭 이렇게 뭐 실무 스킬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꼭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